네, 연말 연초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여전히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금리 정책 향방에 따라서 여전히 시장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조정이 깊어지느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연준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는 서강대 이윤수 경제학과 모시고 시장 진단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력 쭉 보니까 연준에서 5년 반을 근무하신 이코노미스트로 그래서 그 당시가 어떤 경제 상황이었는지 지금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2004년 초반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아닙니까? 예,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전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자율을 언제 내리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때는 제가 들어갔을 때가 이자율을 막 올리기 시작했던 예. 시점입니다. 연준이 이자율을 올렸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2004년 6월에 1.25%였었는데 그러니까 2001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9/11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던 그렇죠. 시점이죠. 예. 그래서 매번 이제 꾸준하게 올려서 이제 25bp씩 지금으로 얘기하면 베비 스텝이라 그러고 예. 그때는 measured space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하게 올린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래서 5.25%씩 가서 있다가 2007년에 서프라임 위기가 터졌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괜찮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뭐 이자율도 급격하게 내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적 완화라는 것도 했었죠. 사실 경제학과 교과서에 나오는 통화 정책이 세 가지인데 우리는 이제 그 세 가지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주로 이자율 정책을 한다라는 예. 걸 알고 있는데 금융위기 때는 상황이 워낙 급변하게 바뀌니까 새로운 통화 정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 예, 뭐 한 10몇 개가 들어왔으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였었고 뭐 많이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그건 뭐 돈 주고 가서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하셨네요. 예, 저한테 이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은 연준이 뭐 잘하지만은 너무 이 요철이 좀 심하다 그럴까요? 예. 내릴 땐 아주 바닥까지 내리고 올릴 땐 또 뭐 5, 6%까지만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게 보통은 올릴 때는 계단식으로 올리는 게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고요. 근데 내릴 때는 아무래도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급격하게 내리니까 그래서 올라갈 땐 계단처럼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처럼 휙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에는 과연 또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엘리베이터처럼 천천히 내려오든지 아니면 자이로 드롭처럼 아주 추락을 하든지 이건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이 최근에 시장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상황에 와 있다 해가지고 야 이제는 드디어 피봇이 왔구나 했는데 정작 그 12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그 얘기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준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건가 아직 또는 파월 의장이 시장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사실 그 파웰 의장이 시장을 테스트해 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수를 초반에 좀 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자율을 2018년도에 충분히 많이 올렸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중립금리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 그래갖고 시장이 폭락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그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삼아서 시장을 테스트해 보거나 이런 거는 아닐 거고요. 다만 그 시장과 소통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라는 점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스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차이가 있었던 거는 11월까지만 해도 우리 너희 언제 내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12월에는 드디어 그 언제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세상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고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 환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사실 그러면 의사록에서 도대체 뭘 논의했을 거야라고 되게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별 얘기가 없었고 나중에 지나온 얘기로는 우리 이게 내릴 수도 있지 않겠다 내지는 지금까지 왔는데 드디어 끝에 왔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이자율을 도대체 언제까지 올리는 거야라는
끝났다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이자율 올리는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좋지만 뭐 내릴긴 내리는데 언제 내릴 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없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뭔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고 다만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월가의 화법하고 네. 이 패드가 있는 이 워싱턴 DC의 화법이 달라서 그런가요? 예, 그게 많이 나아지기는 한 것 같아요.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제가 근무하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의사소통이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 뒤로는 어떤 면에서 의사소통이 뭐 그 버냉키 의장이나 뭐 옐런 의장이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내부에서는 이거 시장에 좋은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빠지고 이런 그렇죠. 일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보통 연준은 늘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 매번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자료가 자주 바뀌고 예. 이번에 한 번 올랐다고 해서 이번에 한 번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 현상이라는 게 이게 뭐 한꺼번에 뭐 갑자기 그냥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이게 꾸준히 추세를 봐야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미국 고용 지표 보니까 이거 예상보다 상당히 좀 여전히 뜨겁다고까지는 못해도 상당히 좀 강해요. 그래서 조기 금리나 기대, 시장의 너무 앞선 기대는 좀 수그러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2월에 얘기했던 거 가지고 갑자기 3월에 내릴 거라고 그거는 좀 나오면 좀 오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근데 시장은 늘 앞서가기는 했습니다. 늘 물론 앞서가기는 그렇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뉴스가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온 측면은 우리가 한 17만 명 정도 고용을 늘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1만 6천 명이니까 한 4만 명 정도 더 늘어났죠. 그 부분이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보다 강하니까 이게 3월에 이자를 내리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해도 성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앞서간 거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고용도 고용이지만 사실은 예전엔 고용 지표에서 그 임금 상승분을 열심히 안 봤는데 그 임금 상승분도 한 4%에서 4.1%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좀 강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렇게 미국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를 보인 걸 두고 이제 또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이게 연착륙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사실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게 또 상당히 그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같은 경기를 놓고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저렇게 보는 시각이 입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착륙이라는 게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굉장히 달성하기 힘든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사실 경제가 굉장히 강하지만 그게 둔화가 되는 게 그 착륙의 의미죠.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착륙하지 않는다는 건데 보통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더 많이 망가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쯤이겠죠. 재작년 연말쯤 생각해 보면은 재작년 연말이나 작년 초에 생각을 해보면 작년 말에는 불경기에 왔을 것이다. 경기가 불황일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보면 실업률이 생각보다 안 나빠졌고 미국 노동시장은 왜 이렇게 강한가가 뭐 우리도 궁금하지만 연준도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게 문제라는 것을 계속 언급할 정도로 시장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았던 시나리오가 계속돼 왔는데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만 노동시장은 많이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쭉 선형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이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야 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5% 넘는 선에서 3% 밑으로 떨어질 때 불황을 피한 적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공교롭게도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다음에 불황이 왔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연착륙을 어떻게 해 불황이 올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했을 수 있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처럼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생각보다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흔히 이제 그들의 화법을 보면 예. 안 하던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다 그러면 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연착륙을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연착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암시도 약간 느껴지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노동시장은 왜 이렇게 강한 겁니까? 이게 우리도 궁금하지만 미국 그 정책 당국들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재무성도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우리는 산업 구조 조정에 성공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모든 게 돌아갔죠. 재택근무하다가 다시 회사로 출근하지만 미국은 재택근무 비중도 많고요. 그때 개발됐던 테크놀로지가 어떤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그대로 생활에 적용이 되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했을 만큼 어떤 혁신이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서포트한 가장 큰 게 그 재무성의 견해는 자기네들이 가진 제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구조조정이 고통 없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이 강한 것만 봐서 잊어버리고 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은 실업률이 1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의 과정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미국은 실업보험 제도로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전산화가 되어 있고 보고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실업이 되면은 바로바로 실업보험을 주는 매주 걸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집계되니까요. 예, 그걸 통해서 회사는 어려울 때 사람을 내보내지만 그게 뭐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정부는 그것을 보조금으로 해결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은 또 그걸 충분히 많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해고된 사람이 다른 데로 일자리로 가면은 다시 고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 괜히 나가서 일자리 찾으면서 코로나 옮기지 마 하면서 돈을 충분히 줬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다가 다시 고용이 좋아질 때 회사로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될 때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으면 내가 이것 뭔가 해볼까라고 할 때 별 부담 없이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잘 될 것 같으면은 예상보다 사람을 많이 뽑기도 하고 잘 안 되면 미안해. 우리가 잘 되면 다시 부를게 하는 식의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비록 그 경기 하강기에 실업은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많이 안 올라간 데 비해서 미국은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떨어질 때는 또 빨리 떨어져요. 유럽은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잘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차이점은 미국은 실업보험 제도에 의존을 하고 미국은 실업보험 제도에 의존하는 반면에 유럽은 고용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보내지 말고 니네들이 데리고 있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도 내보내기가 어렵고 경기가 좋아질 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또 뽑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어떤 이 고용제도 뭐 효율적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하나 지표 봐야 되는 게 이제 11월 달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12월 달에 물가 이게 당장 뭐 내일 밤에 나오죠. 이게 상당히 좀 기울기가 가파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이상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에 가까워질수록 그 완화되는 속도도 느려질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은 미국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율 2%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도 지금의 임금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12월 CPI 리포트가 어떨 것인가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지난번 11월 달에 나온 자료일 텐데요. 그때 별로 많이 언급은 안 됐지만 11월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슈퍼코어라 그래갖고 우리가 근원 물가 상승률에서 변동성이 심한 유류라든가 음식물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보는 근원 물가가 있는데 여기다가 주택에 관한 거죠. 주거비에 관한 것들을 빼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더 악화가 됐거든요. 그게 10월에 비해서는 2배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원 물가는 내려오는 속도가 확실히 더 더딜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떨어졌다라는 확신을 주기 전까지의 그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가 등산할 때 이제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참 지루하게 한 발 한 발 옮기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내가 이만큼 올라왔나?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내가 이만큼 내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 것처럼 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그 새해 첫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 한국은행도 참 고민일 텐데 8연속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미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사실 살짝 반등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는 아무래도 유가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보니까 유가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좌우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PF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게 하느니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렇게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느니 섣불리 이자를 낮추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하느니 금리를 올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논의할 때 늘 나왔던 부분이 금리 격차 최대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금리 격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분들은 사실상 그러면 미국이 내릴 때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논의를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경제 상황이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더 이상 악화된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측면. 그것이 한은의 예상으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말이랑 내년 초쯤에 인플레이션이 한은이 예상하는 수준에 갈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시점 전까지는 금리를 내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릴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올릴 때는 먼저 올리지만은 사실 뭐 워낙 2%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먼저 내릴 수는 없는 거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이게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언제 내리는 거냐에 대한 얘기는 작년 초부터 했어요. 근데 굉장히 시점이 미뤄졌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내년 하반기 전에 내릴 거라고 했던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쯤 IB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내릴 것이라고 했던 IB도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뤘다가 갑자기 12월에 3월, 5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확실한 거는 올해 내린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라도 천천히 내려오느냐 아니면 빠르게 내려오냐는 건데 보통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는 기억은 빠르게 내려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코로나 때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빨리 내려오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금융위기 때는 이자율이 내려도 시장이 빠졌는데 경제가 그만큼 나빴기 때문이죠. 근데 코로나 때는 경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그 유동성 효과로 시장이 올랐던 기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많이 내리면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연착륙 시나리오입니다. 그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현상인 건데 그 연착륙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많지 않지만 95년도 정도에 이자율이 내렸던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그 3번 내렸는데 5월쯤에 한번 내리고요. 그다음에 12월에 내리고 그다음 1월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기간 동안에 3번 내리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연착륙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의 속도는 그 정도의 속도가 맞고요. 만약에 이자율을 뭐 6번 내린다, 굉장히 빠르게 내린다라는 거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제가 급격히 나빠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 시장과는 사실상 맞지 않는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장에서는 참 모순된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연착륙하기를 바라면서 금리는 빨리 내리길, 많이 내리길 이렇게 말하는 게 모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준이 올해는 피벗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새해를 맞아서 FOMC 표결에 참여하는 지역 연은 12개 지역 연은 중에 그 멤버들이 교체가 된다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일단은 멤버들이 도비시하냐, 그러니까 매파적이냐 비둘기파냐라는 것도 사실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쭉 하던 사람도 예를 들면 블라드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라고 생각했다가 매파로 바뀌기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일단은 목표가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그것을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얘기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연준이 사실 제가 근무하던 때 동안의 변화긴 한데요. 어떤 좀 공무원적인 조직이라서 이제 보통 자기들이 준비한 의견을 발표하고 뭐 회의가 끝나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뭐 학회나 어떤 세미나처럼 뭐 교수들이 아카데미아 이제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생긴 변화일 수도 있는데 그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서로 튜닝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 설득하는 과정조차도 지금은 어느 정도 목표가 워낙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의 강한 메시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대응하려는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누가 멤버냐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토론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자, 끝으로 이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 올해 아무튼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 연준이 물론 이제 독립된 중앙은행이지만은 아무래도 이 선거 상황으로 인한 경제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연준이 생각보다 좀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죠. 재무성과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별로 독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독립적으로 유지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뢰도 시장의 어떤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 사실상 파월 의장이 연임할 때 그 했던 내용들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고통을 겪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FOMC 회의록이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보면은 우리가 노동시장이 망가져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온 것들을 감안할 때, 물론 정치적으로 대선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플레만큼 이 해악이 큰 경제 현상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연준, 그 얘기를 연준에 직접 근무하신 분의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이윤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